이화의 월백하고 시조 정리하겠습니다. 자, 초장부터 한번 볼까요? 선생님 현대어풀이로 할게요. 고전은 현대어풀이만 하면 벌써 절반 이상은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독해에 좀 중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자꾸 나오는 단어는 좀 외우고 또 익숙하게 하는 연습을 하도록 합시다. 자, 이화의 월백하고 하얀 백꽃에 달빛이 은은하게 흰 달이 밝고 은하니 삼경인제 은하수가 자정을 가리키는 그런 한밤중이죠. 자, 이 초장에 보면 시각적 이미지가 많이 나오죠. 흰 달, 이화, 은하수. 자, 이런 흰 이미지들이 일반적으로는 왠지 모르게 좀 외롭고 쓸쓸하고 애상적이고 이런 분위기를 일반적으로 자아냅니다. 그래서 벌써 우리도 이 화자의 상황에 몰입하면 그런 정서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초장부터 나오죠. 자, 중장 볼까요? 일지춘심을 자귀야 알야만한. 자,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봄날의 마음을, 봄날의 마음 주로 이 애상적인 마음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초장을 근거로. 자, 특히 중장에서는 자규가 등장하여서 화자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해주고 있죠. 이 자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슬픔의 상징 이렇게 이해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화자가 느낄 만한 어떤 고독감, 애수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더 둬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지춘심에 의탁해서 이 자기의 구슬픈 울음소리와 대비시킴으로써 이 시각적 이미지 그리고 청각적 이미지를 잘 조화시켜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종장 봅시다. 다정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들하노라. 다정다감한 것도 마치 병인 듯하여서 잠을 이룰 수가 없구나. 자, 화자의 정서 초장 중장에 쭉 이어놓고요. 종장에 조금 더 정서를 심화시켜서 마치 나의 이 마음속에 있는 이런 온갖 가지 감정들이 마치 병인 것 같아 라고 느낄 정도로 아주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종장이죠. 자, 한마디로 굉장히 애상적인 분위기가 드러나고 있는 그런 시조입니다. 자, 이 시조 형식면으로 한번 볼까요? 형식면으로는 전체 초장, 중장, 종장 3장 6구로 되어 있죠. 그리고 시의 형식 3, 4조, 4, 4조의 음수율, 사음보의 음보율, 그렇게 전형적인 외형률을 지닌 전형시 평시조입니다. 자, 고려 말에 아주 유명한 문신 이존현 아저씨가 지은 시조인데요. 워낙 성품도 강직하시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다 보니 정치적인 역량도 굉장히 뛰어났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정치적인 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불운했다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강직한 성품 때문에 왕의 노염을 사가지고 또는 누명을 덮어서서 이렇게 유배 생활도 하셨고요. 그래서 말년에는 고향에서 조용히 응거하면서 벼슬자리에서 물러나서 고향에서 쭉 지내면서 이 시조를 지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향에 있다고 그냥 뭐 즐겁게 재밌게 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늘 그냥 마음속에는 나라 걱정하고 임금 생각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 시조는 그냥 언뜻 보면 남녀 간의 어떤 사랑 얘기를 다룬 시조 같기도 하겠지만 그런 반영론적 관점에서 보면 단순한 연정의 시조가 아니고 임금을 그리는 그런 사모의 정을 읊은 시도 볼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아보면 쉽게 이 이조년의 시조에 얽힌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조는요, 워낙 절제된 또 완성된 그런 표현미가 뛰어나서 뭐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고려 시대 시조가 많지는 않지만 그 표현 기법이나 정서면에서 문학성이 굉장히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와 자체가 주는 그런 의미나 상징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다뤄야 될 시조이고요. 잘 공부해 두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객관적 상관물 잠깐 얘기하면요. 자, 이 시조에서 객관적 상관물은 예를 들면 이화, 그 다음에 월백의 이 하얀 달, 그리고 은하수, 그리고 자규. 자, 이런 소재들, 이런 시어들이 전부 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그러니까 화자가 나 너무 지금 슬퍼, 나 너무 외로워 이렇게 쓰지 않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쓰진 않지만 이런 시어가 주는 이미지들이나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가지고 화자가 나 지금 마음이 그렇거든 하고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시는 대부분입니다.
자, 이럴 때 간접적으로 쓰이는 이 사물이나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시에서 객관적 상관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로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조, 10년을 경영하여 송순의 시조 보겠습니다. 초장부터 볼까요?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상간 지어내니. 자, 10년을 계획하고 기초를 잘 닦아가지고 초가집을, 초가상간을 지어냈다는 얘기입니다. 10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막 의리의리한 아주 뭐 대궐이 아니라 초가집을 지었다? 그럼 뭐 이런 걸 보면 화자가 자연 속에서 응거하면서 욕심이 없이 청빈하게 그런 삶을 추구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고전 시가에서 초려삼간, 뭐 수간모 이런 초가집에 해당되는 그런 집들은 화자의 소박하고 욕심 없는 무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어입니다. 자, 중장 볼까요? 나 한간 달한간에 청풍 한간 맞춰두고. 자, 초가 3간이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집에 방이 3칸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 3개 중에 방 하나는 내가 쓰고, 그 다음에 내 친구 달도 있고 청풍도 있는데, 그러면 달 네가 나머지 방 한 칸 또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방은 바람 네가 쓰면 되겠네. 그럼 내가 한 칸, 달이 한 칸, 청풍이 한 칸. 자, 초려 3간이니까 집안에 방이 꽉 찼죠. 근데 친구들이 더 있어요. 강도 있고 산도 있고 아직 더 많은데 집안에 들여놓을 데가 없죠. 그래서 종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강사는 드릴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그러면 같이 집안에 들어올 순 없지만 바로 내 옆에 있어 하고 마치 병풍을 두르듯이, 자, 내 뒤쪽으로는 쫙 강물이 펼쳐지고 있고요. 앞쪽에는 산이 쫙 펼쳐져 있고, 그래서 주변에 다 자연 속에 둘러져 있는 그런 화자의 추려상간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을 뜻하는 시조인가요? 한마디로 굉장히 자연물이 많이 나온 것처럼 화자는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어 하고요. 그만큼 자연 친화적인 삶의 태도를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시조입니다. 양반 사대부들이 보통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생각하고 중앙 정치에서 열심히 벼슬자리에 관직에 올라서 활동을 할 때도 있겠지만, 또 물러나면 이 양반 사대부들이 산수의 그러니까 이 자연의 아름다움에 푹 빠지고 몰입을 해가지고 아주 정말 자연을 즐기고 자연을 벗어나서 풍류를 즐기는 그런 생활상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노래한 시조들도 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조도 주제를 보면 자연과 더불어 사는 안빈낙도의 삶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안빈낙도 처음 들어보죠? 자, 오른쪽에 보면 여기 안빈낙도, 강화 한정, 그 다음에 은풍농을, 안분지족,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단어 말고도 또 관련되는 단어들이 많지만 여러분들 여기 지금 선생님이 뜻풀이를 다 적어놨으니까 꼭 좀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주로 언제 이런 말들이 나오느냐? 자, 이런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모습을 얘기할 때 아주 자주, 거의 식구들처럼 자주 등장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꼭 공부해 놓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시 전체적으로 보면요, 가까운 곳에서부터, 자, 여기는 집 안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집 안에 한 칸 내가 쓰고, 한 칸 달 주고, 한 칸 바람 쓰고, 그리고는 더 멀리 내다보죠. 강가산은 저 밖에 둘러둘 거야.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으로 시가 쭉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시상 전개 방식이 근경에서부터 원경으로 간다라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마치 사람처럼 방에 들인다라고 해놨으니까 의인화시켰다라고도 써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초가집, 집은 원래 사람이 머무는 것이죠. 근데 마치 자연물과 함께 머무른다라고 표현해가지고 어떤 사람과 자연의 어떤 구분, 경계선이 없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런 공간이 집이 아니라 여기서는 오히려 사람과 자연을 서로 합일시키는 그런 어떤 공간적 특성을 갖는 게 집이죠.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통해 가지고 화자는 자연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 그런 태도가 보이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물화일체란 말은 들어봤죠? 물화일체의 경지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자연을 벗삼아 즐기면서 풍류적인 생활상을 보여주는 양반 사대부들의 시가 이 시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조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아하, 이거 송순의 10년을 경영하여 이 시조와 비슷한 분위기를 노래하고 있네. 시의 성격이 같은 것 같은데 라고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잘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문제풀이를 할 때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조, 눈 맞아 휘어진 대를 원천석의 시조 한번 봅시다. 여러분 대나무가 나오죠? 보통 고전 시가에서 사군자에 해당되는 식물들,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자, 이 식물들이 나오면 보통 일반적으로 지조와 절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사군자는 지조와 절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 시조도 자연 경치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대나무의 속성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대나무를 예찬하지만 좀 더 깊게 보면 대나무를 화자 자신과 동일시시키면서 유교적 정신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조입니다. 아시겠죠? 사군자는 지조와 절개입니다. 그럼 초장부터 한번 볼까요? 눈 맞아 휘어진 데를 니라소 굽다 통고. 자, 대나무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가지가 휘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러겠죠. 꺾였네. 대나무가 죽었네.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그러죠. 난 지금 휘어져 있을 뿐이야. 뭐 때문에? 눈 때문에. 자, 이랬을 때 눈은 긍정적 이미지인가요? 부정적 이미지인가요? 당연히 대나무를 휘어지게 만드니까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시련, 고난, 그리고 고려 왕조가 망하고 새로운 조선의 신흥 세력들이 들어왔으니까 그런 새로운 왕조 세력을 여기서는 눈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중장 볼까요? 굽을 절이면 눈 속에 풀을 쏘냐? 자, 소리적 표현을 써놨습니다. 내가 굽을 대나무였으면 이미 꺾여서 죽고 누렇게 떴겠지. 어떻게 눈 속에서 이렇게 푸릇푸릇해? 살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나 여전히 마음속에 뭔가 내 뜻이 꺾이고 변절한 것이 아니라 단지 지금 휘어져 있는, 그러니까 시련받고 고통받고 있는 것 뿐이지 나 이대로 꿋꿋하게 내 뜻을 지키고 있고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초장, 중장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꿋꿋한 절개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단순히 대나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종장에 결론 짓습니다. 아마도 세양고절은 너뿐인가누라. 너 누굽니까? 대나무죠. 의인화시켰죠, 그죠? 보통 의인화는 화자와 대상물과의 심리적 거리감이 가까울 때 의인화를 많이 시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대나무도 화자가 자기와 동일시키는 대상이죠, 그죠? 그래서 너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여기 세양고절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추위도 이겨내는 꿋꿋한 절개와 지조를 보이는 것은 대나무 너밖에 없구나. 결국 대나무가 누구라고요? 화자 자신.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그래도 내 뜻을 지킬 거야. 비록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새로 생겼지만, 하지만 나는 조선의 백성이 아니라 고려의 백성이거든. 그러니까 고려의 어떤 멸망을 슬퍼하고 거기 왕조에 대한 어떤 마음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 내가 왕조가 바뀌었다고 이제 저쪽 가서 뭘 좀 해먹을까? 어떻게 또 해볼까? 이런 그런 변절은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나무에 빗대가지고 자기의 꿋꿋한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원천석이 우리 왜 이성기 알죠? 태조? 그리고 태종 이방원 이 왕들로부터 굉장히 인정받은 그런 선비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그 간청을 마다하고 응하지 않고 자기의 절개를 지켰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자, 인터넷 찾아서 조금 더 이 시조와 관계된 배경 이야기들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보통 고전 시가에서 지조나 절개를 뜻하는 한자어들 자주 나오는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좀 외워두고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3년 동안 가끔씩 보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세양고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치고절, 그 다음에 오상고절. 전부 다 뭘 뜻한다고요? 지조, 절개.
화자의 그런 고든 정신을 얘기하는 단어들입니다. 자, 그런데 각각의 말들마다 특정한 대상들이 나오는데 세안고절은 대나무를 보통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치고절은 매화 얘기에서 나오는 단어고요. 그다음 오산고절은 국화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시 다 아까 얘기했던 사군자들이죠. 참고로 난초가 빠져 있는데 보통 외유내강 들어봤죠? 그런 단어를 써서 보통 표현도 많이 합니다. 다 지조와 절개를 뜻하는 말이다 라고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시조 동짓달 기나긴 밤을 황진의 시조 봅시다. 자, 이 시조는요 황진이의 시조 중에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만큼 잘 써져 있고 작품성 뛰어나다는 얘기인데요. 실제 수능에서도 자주 접하는 시조입니다. 잘 한번 봐둘까요? 내용은 상당히 쉽습니다. 이 여성 화자가 자신이 임을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굉장히 독특한 발상과 섬세한 감각으로 잘 표현하는 그런 시조인데요. 여러분들 왜 그런 경험 많죠? 어떨 때는 시간이 정말 지루하게 안 간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너무너무 막 좋은데 재밌는데 시간이 금세 간다라는 그런 경험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수업은 5분도 길죠. 자, 그런데 뭐 재미난 일을 하거나 좋은 사람 만났거나 할 때는 시간이 금방 가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내가 필요 없을 때 시간을 뚝 잘라내 가지고 내가 정말 요긴할 때 그때 갖다 붙여 갖고 더 그거를 길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엉뚱한 생각들을 한번 해보지 않습니까? 자, 황진의 시조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보면 시간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만져지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마치 감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물인 것처럼 시간을 구체화시켜 놨죠. 자, 그래서 여기 시조에서 뭐라 그럽니까? 동짓달 기나긴 밤 한 허리를 베어내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짓달은 24절기 중에 밤이 가장 긴 때죠. 자, 근데 그때는 밤에 잠도 안 오고, 왜요? 너무나 어떤 사무친 그리움 때문에, 임에 대한 생각 때문에. 자, 잠은 안 오고 길기만 하고, 좀 이 밤 그냥 뚝 잘라가지고 필요할 때 차라리 밤의 길이를 길게 늘려놨으면 좋겠는데 라는 아주 기반한 발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시간을 잘라내요. 자, 이 시간을 잘라내었다. 시간을 넣어두었다. 시간을 펼친다. 전부 다 시간이란 것은 추상적인 건데 마치 구체적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그죠? 추상적인 개념에 구체화를 시켜놨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이런 개념을 얘기할 때 자주 나오는 예문입니다. 이 시조가. 자, 중장 보면 춘풍리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뭐를요? 시간의 한 허리를 필요 없어서 잘라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따뜻한 봄바람 이불 안에 얼지 않게 잘 보관해 놓겠다는 얘기예요. 서리서리 어떤 끈 같은 것을 동그란 모양으로 돌돌돌 말하는 곳을 서리서리라고 표현합니다. 자, 의태어죠? 음성 상징어라고 우리가 이제 봅시다. 이런 음성 상징어를 들어가면 아무래도 생동감이 있어지고 감각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훨씬 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와닿게 하고 더 시조를 잘 감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자, 시간을 잘 넣어두었다가 종장 볼까요? 그럼 이거 보관해놨다가 언제 쓰는데? 자, 봤더니 어른님 오시는 밤이거든 굽이굽이 펴리라. 자기가 아주 아끼는 사람, 좋아하는 어떤 대상이 왔을 때 그때는 막 밤새는 줄 모르고 계속 막 얘기하고 너무 반가워서 한참 이렇게 지내다 보면 시간이 금세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럴 때 오히려 지금 이 동짓달 기나긴 밤에 지금은 시간이 짧아도 되는데 이때에 필요 없는 시간을 뚝 잘라놨다가 정말 내가 너무 짧게 느껴지는 그날에 이 잘라놓은 시간을 붙여가지고 굽이굽이 쭉 펴서 길게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바람을 담아놓은 시조입니다. 굉장히 참신한 발상이고요. 왜 이렇게 써놨습니까? 결국 그만한 임에 대한 사랑, 임에 대한 그리움, 임에 대한 어떤 간절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굉장히 독특한 시조죠. 자, 양반의 시조입니까? 아닙니다. 황진이 신분 기생이었죠. 원래는 양반 문학의 갈래로 등장했었는데 시조가 이렇게 기생들도 시조를 지어 부르고 시조는 원래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노래지요. 노래입니다. 자, 그래서 평민들도
지어 부르고 점점 이 향유하는 계층이 넓어지고 있죠. 우리가 이 뒤로 보는 사설시조 평민들의 문학으로 보통 이해를 하고 있죠. 그죠? 그만큼 시조의 작자층이 확대되고 있고요. 또한 주제도 뭐 임금에 대한 어떤 마음, 나라에 대한 걱정, 자연의 속에서의 어떤 풍류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일상에서의 그런 어떤 내용들, 이런 주제도 확장되는 전환이 이런 시조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진의 시조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특징 잘 봐두시고요. 첫 번째 시조, 창을 내고자, 사설시조지요. 사설시조는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창작하고 향유했던 그런 문학 갈래지요. 성격도 주로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색채가 많이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도 답답할 때가 있지만 뭐 그거는 시대를 가리지 않고 예전에도 똑같았겠죠. 그죠? 얼마나 답답한 그런 심정이 있으면 자기 가슴팍에다가 창문을 만들어 가지고 답답한 기운을 그때그때마다 끄집어내고 싶다라는 기발한 발상을 보이고 있는 작품입니다. 앞에서 배웠던 황진이의 동짓달 기나긴 밤을이라는 것과 발상이 비슷한 그런 내용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역시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그런 답답함들, 이런 것들을 마치 내가 감각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사물인 것처럼 바꿔놨기 때문에 우리 특징에 보면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시켜 놨다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자, 초장에 보면 창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구조가 독특하죠. 수업 시간에 다뤄지지 않았던 것을 선생님이 하나 얘기할게요. 자, 창을 내고 싶다. 창을 내고 싶다. 창을 내고 싶다. 같은 말이 반복되네요. 자, 도식화시켜서 이렇게 표현합시다. 자, 그런데 여기 다른 말이 나오죠. 이내 가슴에. 자, 이런 걸 보고 A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보면 어떤 운율을, 리듬감을 나타낼 때 다양한 방식을 취하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한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우리 고전 시가를 배울 때나 현대시를 배울 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종종 이런 A 구조를 접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한 예문으로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자, 얼마나 간절하면, 그죠? 단순히 리듬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화자의 간절한 그런 정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표현을 통해서. 자, 그럼 어떻게 만들 건데? 자, 그런 다급한 상황을 이렇게 길게 열거하면서 사설로 널어놓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이 다분하게 조금 과장되기도 하고 너무나 지나치게 장황하게 열거가 되면서 우리한테 해학적인 느낌도 주기 때문에 해학성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막 뚱땅뚱땅 박아 막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시어들 구체적으로 몰라도 좋습니다. 전부 다 뭐 하는 과정이냐? 창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문을 만들겠다고?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다 얘기할까? 자,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종장? 왜 만드는데? 왜 만드냐면, 그래서 가끔씩 너무 하도 답답할 때면 열고 닫아 볼까 해. 오죽하면 이런 시조를 쓰겠습니까? 그죠? 자, 여기서 이 창 낸다는 것은, 이 창은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보통 시나 이런 그 옛날 고전 시가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어떤 문을 만든다, 창을 낸다, 뭐 창문 안을 바라본다, 방이 있다, 사람의 내면을 표현할 때 자주 등장하고 자주 사용하는 그런 비유적인 방식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우 정말 내 가슴에 창을 만들어 가지고 열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로 답답해. 정말 너무너무 막 급하고 절박하다고 이런 심정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까지 나왔겠죠. 그죠? 자, 그래서 굉장히 참신한 발상으로 여러분 보면 되겠고요. 양반 사대부들이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하면서 조금 관념적이고 조금 굉장히 절제되어 있는 그런 식의 시조와는 굉장히 대비가 되는 아주 직설적이고 솔직한 그런 감정과 정서가 잘 드러나는, 표현이 잘 드러나는 그런 서민문학입니다. 그럼 봐두고요. 해학적인 성격이 드러난다는 거.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쓰는 일반적인, 요즘은 쓰지 않지만 과거에는 많이 쓰이던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언어를 쭉 쓰면서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친근감 있게 더 쉽게 와닿고 있죠. 그죠? 자, 그렇게 본인의 정서를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사설 시조라는 거 기억해 놓읍시다.
첫 번째 시조 두터비 파리를 물고 라는 사슬 시조입니다. 역시 작자미상의 서민문학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 두터비, 파리, 백송골 등의 시어들이 나오는데 다분히 상징적인 말들이죠. 그래서 그 상징적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파리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힘없는 서민들, 백성들을 얘기하죠. 자, 근데 이 파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보면 두터비가 파리를 물고 있고요. 파리가 주로 머물러 있는 두엄, 그러니까 거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두엄 위에 이 두터비가 앉아 있죠. 그러니까 두터비는 파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위협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파리의 생활 영역까지 차지하고 어떻게 보면 빼앗아가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두터비는 파리를 힘들게 하는, 파리의 삶을 굉장히 억누르고 있는 어떤 부패한 권력자, 탕가놀이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두터비가 그렇게 무조건 자기를 상대하는 대상들에게 다 세게만 나오느냐? 그게 아니죠. 더 힘이 센 이 매한테는 꼼짝도 못하고 오히려 숨어버리죠. 건너편에 백송골이 떠 있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호둥지둥하다가 이 뒤에 똥밭에 그냥 자빠져 버립니다. 굉장히 웃음꼴이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런 데서 해악성이 드러나고요. 희화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잠깐만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힘 없는 파리한테만 큰 소리치고 누르고 있고 자기보다 더 힘 있는 대상한테는 꼼짝도 못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만큼 약자 앞에서는 의기양양이하고 강자 앞에서는 몸을 사리고 아주 바람직한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니지요, 사실. 그죠? 자, 그러면서도 나니까 이 정도지라고 자기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아이고, 그봐. 내가 날쌔기에 망정이지. 날쌘 나이기에 망정이지.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어. 다칠 뻔했어.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런 어떤 비합리적이고 모순적인 상황을 풍자한 작품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풍자라는 말 많이 들었죠, 그죠? 자, 서민문학의 대표적인 성격이 해악성과 풍자성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서민들이 무슨 힘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웃음으로써 웃음의 힘으로써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우회적으로 지배계층을 비판하고 맞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서민문학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특징 참고하고요. 자, 풍자와 희화 잠깐 한번 봅시다. 풍자는 한마디로 비판입니다. 그런데 대상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바로 면전에서 욕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죠. 다분히 숨겨가지고 비판을 합니다. 우의적이라는 말은 숨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솝우화 같은 그런 동화 이야기 알죠? 이솝우화를 읽으면 바로 거짓말하지 말고 살자, 착한 일을 하고 살자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죠. 자, 그런 것을 보고 우의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나쁜 놈이라고 두터비를 욕하지 않죠. 바로 우의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풍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희화화라는 말이 나오죠. 그대로 직역하면 우스꽝스러운 그림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모나리자 상의 그림에 수염을 달아놓으면 그림이 되게 우스워지죠. 그죠? 자, 마치 그런 것처럼 어떤 인물의 외모라든가 또는 어떤 행동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어떤 사건 자체를 아주 인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묘사하는 방식. 자, 그걸 통해서 우스운 그림이 됐네? 우스운 그런 모습이 됐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을 보고 희화화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결국 그게 그 대상한테는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돌려서 비판하는 것이죠. 이 희화라는 개념, 풍자라는 개념, 여러분 이해해 두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지난 5시간 동안 고전문학 중에서 시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소설 공부를 시작할 것입니다. 자, 그 이전에 간단하게 숙제를 내주겠습니다. 숙제가 다른 것은 아니고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고전문학 공부할 때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제출해주면 선생님들이 참고하여서 또 추후에 공부를 할 때 잘 감안해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출하는 것은 리로스쿨을 이용해 주세요.